자연스럽게 인간의 어떤 내면에 관심이 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좀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식당 일도 좀 했었고. 식당 일이라면은 뭐 개업을 하셨다면? 네, 제가 식당을 직접 해봤어요. 진짜 무슨 식당이요? 부대찌개집이라는 거 와. 있었는데, 그리고 삶을 좀 많은 느끼고 사람을 싶었다. 만나고 싶었어요. 사실은 식당 일을 하면 많은 사람. 그래서 제가 식당 할 때 한 저녁 때 되면은 좀 술 좋아하는 분들이 술 먹으러 그렇게 많이 찾아왔어요, 저를. 술 마시면 인생 얘기가 또 나오죠. 나오죠. 진하게 나오죠.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뒤풀이 장소를 그래서 좋아해요. 작가님, 네. 앞에 전시 설명 네.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이 시골에서 네. 태어났다. 전기도 안 들어왔고 네, 맞습니다. 학교 막 걸어 다녔다. 네. 이런 얘기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보다 연배가 어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시골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시골에서 미술 전시를 보러 다닐 일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주변에 뭐 화가가 있으셨던 건지. 그렇지 않고요. 네. 저는 이제 용인에서 한 10km 넘게 떨어진 곳에 이제 산속에 살았어요. 산속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그림을 본 적도 없고 전시장을 가본 적도 없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줄곧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뭐 농사일 또는 이제 그 뭐 썰매타기라든지 우리가 부모님 세대에서 했던 뭐 그런 걸 놀이 삼아 뭐 했죠. 살았죠. 예. 그게 몇 살까지?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어머님이 그런 일을 하셨었으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예, 그렇게 예, 사셨다고요? 그렇게 살았고 제가 이제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네. 제가 이제 이동면에서도 한 5km를 더 가야 있는 용인 시내에 있는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태성중학교라고. 네, 네. 거기에는 이제 미술부가 조금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시골 학교 치고는 미술대학을 꽤 잘 보내는 중고등학교였거든요. 미술 명문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3 때까지 미술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부를 자원해서 들어가신 예, 거예요? 예. 왜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만드는 걸 잘했어요. 뭐 깎고 이렇게 뭐 새총도 뭐 우리가 이렇게 V자로 된 걸 쓰잖아요. 근데 진짜 총 모양으로 깎아가지고 한다든지 그게 이런 재미도 있으셨고 잘하셨군요. 예, 잘했고 또 뭐 그림을 잘 그렸다기보다는 어떤 좋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미술반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거기에 그 은사님이 그때 당시에 홍대 미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참 미술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골에서 글쎄 대학을 그렇게 많이 보내는 학교가 아니었는데 반 이상이 미술반 애들이 대학을 갔었죠. 예. 그럼 중고등학교 때 이제 네. 그렇게 하다가 대학을 가셨잖아요. 네, 근데 한국화를 한국화. 전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수채화를 좋아해가지고 네. 수채화를 많이 그렸었는데 네. 또 수채화를 통해서 미술대회 나가서 큰 상도 많이 받았었고. 우리 어릴 때는 다 수채화 그리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고3 때 서양학과를 시험 봤다가 네. 이제 대학을 못 가고 또 재수를 했는데 역시 또 대학을 못 갔고. 또 재수했다는 거는 삼수. 이제 삼수를 했죠. 저는. 삼수하시고. 네. 근데 학원 다닐 학원비도 없었고 그때는 이제 호프집 같은 데서 이제 서빙하면서 알바를 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노량진 정진학원 단과반을 다니면서 그 옆에 대성학원 나왔죠. 아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단과반을 다녔고 근데 같은 중대 한국화 나온 선배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자기네 집 한 구석에서 두세 명을 동양을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형이 나한테 동양화를 배워서 동양화로 한번 입시를 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양화를 그때 하면서 뭐 수채화나 동양화나 그렇게 뭐 다르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좋아졌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동양화학과에 네. 가서 한국화하고 네. 인연을 맺게 된 네, 그렇죠. 계기가 됐는데 네. 작가님이 초기 작가 생활을 하실 네. 때 그림을 보니까 네. 전 정말 깜짝 놀란 게 네. 지금하고는 정말 180도 다른 물론 공통점은 있지만 네.
그때는 너무 컬러풀하고 헤어스타일도요. 네. 지금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네, 그때 약간 우리 때는 오렌지족이라고 있었는데 아니, 오렌지족 같이 머리도 이렇게 무스 발라서 막 다 네. 세우시고 네. 그런 작품을 하셨던데요? 제가 이제 그 중대 한국화를 갔더니 네. 그 학교에는 채색 인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주 전통성 있게 장점인 학교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산동 오태학 선생님이 계셨고 네. 일초 이철주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한 분은 어떤 한국의 채색 인물 쪽으로 아주 돼가시고 한 분은 수목 인물 쪽으로 돼가셨어요. 그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물에 대한 어떤 탐구가 좀 많았고 그때 제가 시장이라든지 기차역을 가가지고 크로키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하루에 한 권을 했으니까 하루에 한 장이 아니라 한 권. 권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졸업할 때 저보다 키가 큰 만큼 그때 와. 크로키를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 사람들 또는 그 기차역에 있는 어떤 노숙자분들을 스케치하고 크로키하면서 너무 어떤 그런 격차들도 받고 어떤 삶의 어떤 이면에는 저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화려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모습을 그때 담고 그렸죠. 싶었어요. 담았죠. 그래서 그때 제목이 줄서기였어요. 줄서기? 작품의 제목이. 무슨 뜻이었나요? 뭔가 이렇게 한 곳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때 현대인들의 모습들, 좌우를 살피지 않고 오로지 나의 어떤 출세와 그런 주제를 갖고 작업을 했었죠. 근데 그런 작업들이 오래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어떤 내면에 관심이 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좀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말이 쉽지 그걸 그림으로 막상 표현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게 막막할 때 제가 조금 작품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일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좀 했었고 그래서 제가 식당 일도 좀 했었고 식당 일이라면은 뭐 개업을 하셨다면? 네, 제가 식당을 직접 해봤어요. 진짜 무슨 네, 식당이요? 부대찌개집이라는 거 와. 했었는데 뭐 그걸로 돈 벌려고 했다기보다는 나를 좀 고생시켜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아니 뭐 그전에도 고생을 안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더 고생을 작품을 바꾸는 과정에서의 그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그 인물 네. 그리시고 네. 사회학적인 내용을 좀 담으시고 네. 그러다가 내면 탐구로 가셨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림 그린 사람이 아니라 직접 뭔가 네. 삶에 뛰어들어서 예, 그리고 삶을 좀 많은 느끼고 사람을 싶었다. 만나고 싶었어요, 사실은. 식당 일을 하면 많은 사람. 그래서 제가 식당 할 때 한 저녁 때 되면은 좀 술 좋아하는 분들이 술 먹으러 그렇게 많이 찾아왔어요, 저를. 그래서 뭐 같이 오래까지 술도 먹고 하면서 또 얘기도 듣고. 술 마시면 인생 얘기가 또 나오죠. 나오죠. 진하게 나오죠.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뒤풀이 특강이라고 어느 선생님 전시 가면 전시 끝나고 뒤풀이 때 그렇게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귀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풀이 장소를 그래서 좋아해요. 저는 너무 이해가 되는 게요. 마치 어떤 분야를 이렇게 그 분야의 탑이 된다고 할까? 그 네. 분야의 어떤 베테랑이 되기 위해서 네. 그것만 계속 해서 베테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다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분야가 더 성숙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말하자면 저는 좋은 진행자가 되고 싶은 항상 그 목표와 네. 이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매일 마이크를 잡고 매일 방송을 한다고 내가 좋은 진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좀 알고 많은 삶을 내가 지내봐야 네. 그 삶 속에서 내가 성숙해지고 성숙함 속에서 좋은 진행이 나오겠다는 네. 생각을 해서 마이크를 한 5년 정도 놓고 네. 저도 다른 일을 한 적이 네. 있는데 그때 그 경험했던 세상이 네. 진짜 저를 많이 성숙을 시켜줘서 네. 그 다음 마이크를 잡았을 때 네. 훨씬 인터뷰할 다르죠. 때 네.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더 넓고 깊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 지금 그 부대찌개를 네. 하셨다는 게 저는 그런 개념으로 네. 읽혀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 전국에 있는 사찰을 다녀보기도 했고 자연사 박물관, 명산들, 고수라고 하는 분들 뭐 이런저런 이제
경험들을 좀 했고 그리고 진짜 수행을 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예. 작가님 그 기간이 예. 얼마나 됐을까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건 조금 더 이전 한 어. 16, 7년 전이었고 그럼 그렇게 방황한다고 할까? 찾는 시기가 그렇게 5, 6년이 되신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진 거죠. 몇 년 안에 딱 찾아지는 게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계속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엔 제가 찾은 거는 자연이더라.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찾으려고 시작한 예. 고행이고 예. 수행이고 예. 그런 거였는데 자연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자연 속에 다 있다 보니까 그 자연을 공부하면서 내가 인간의 내면을 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상위 개념으로 갔는데 그걸 내가 뭐 해서 그래서 내가 그때 자연과 함께 했고 그리고 또 한국화라고 하는 전공자로서 더 확고한 어떤 그 신념이 좀 생겼었고. 그러면 작가님 그 인물화를 그릴 때 네. 그 인물화를 그리게 된 거는 그 중앙대 그 미대 그런 네. 어떤 특수성 계기가 돼서 인물화를 시작하신 건데 네. 인물화를 그리면서 어떤 이게 아닌데? 라는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찾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저는 네. 인물화를 그리고 하면서 좀 넓게 보고 싶었어요. 그냥 단순히 뭐 인물화를 그려가지고가 아니라 작가를 일대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물화든 산수화든 뭐 추상이든 다 다뤄봐야 뭔가 그 속에서 자기 거를 찾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예술의 전당에서 운보 선생님 일대기 전시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인물 채색이든 수묵이든 인물이든 산수든 화조화든 어떻게 그렇게 광범위하게 넘나들 수 있었을까? 한 사람의 작품이 예, 이렇게 예. 범위가 그렇죠. 넓은가? 또 그때쯤 그런 고민을 할 때쯤 제가 호크니의 작품집을 전집을 봤는데 네. 너무도 다양하잖아요. 뭐 피카소는 안 그랬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작가가 그런 정도 경험을 해봐야 그렇죠. 결국엔 자기 걸 찾아지고 자기 걸 이야기하는 거지. 시대는 바뀌었고 사람의 생각도 바뀌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품이 나이와 시기와 그거에 따라 시각에 따라 작품이 변해가는 건 당연한 거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그렇네요. 변하는 건 당연한 건데 맞습니다. 그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내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 인물화를 그리시던 신진 작가 시절에 성남미술상이라는 네, 또 맞습니다. 유망한 신진 작가에게 주는 상도 받으시고 네. 굉장히 주목받는 작가였단 말이죠. 네. 그런 주목이 뭐 약이기도 하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네. 이건 시장에서 반응도 좋다. 네. 갤러리에서 찾는 사람이 많다. 네. 그거를 계속 그릴 수 있는 것인데 네. 작가님이 어떤 계기로 이걸 놓고 이렇게 가셨나 그게 저는 궁금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인물 작업을 하면서 좋은 일이 많았죠, 저한테는. 그러니까요. 이제 네. 뭐 동아미술상, 단어미술상도 받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한테 제일 큰 건 이제 성남미술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가님 모든 네. 화려한 경력은 그 시대에도 집중이 돼 맞습니다. 있으시고 네. 작품을 보니까 네, 네. 지금도 만약에 그 작품을 하시면 네, 네. 사람들이 또 엄청 좋아할 것 같은 네, 그런 작품을 그 지금도 저를 그걸로 그 작품으로 기억하는 네.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네. 그때쯤 해가지고 제가 시카고 아트페어를 나갔었는데 그때 200호짜리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 시카고 아트페어에서 그게 다 솔드아웃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정말. 네, 네.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 작품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데뷔를 한 건데 네. 그렇게 작업을 해갔지만 네. 한 구석에는 뭔가 이게 성에 차지 않는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있었으니까 그러시지 네, 않으셨을까 네. 싶어서요. 생각이 자꾸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하면서 어. 생각은 바뀌었는데 내가 자꾸 거기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병이 되겠어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냥 시각이 바뀌는 쪽으로 가자. 흘러가자.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자. 또 그때 당시에 또 제가 또 산을 엄청 열심히 다닐 때였어요. 제가 북한산을 좋아해가지고 그때 북한산 산악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물화를 하고 있지만 산이 주는 그 거대함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죠. 몸속에 들어오고. 네. 또 산을 다니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나무들, 돌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또 매력이 있어요. 네. 제가 그리는 그림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그걸 왜 그리고 있을까? 이렇게 매력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을 바뀌게 하고 또 인간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면에 대한 부분을 자꾸 좀 끌어들이고 싶고 하면서 그것들이 자연과 연결이 되고 또 자연을 통해서 좀 보려고 했고 막상 자연을 보다 보니까 인간은 별로 내면을 그릴 필요가 없었고 자연의 일부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나는 그냥 나는 평생 그냥 자연을 탐구해다 작가 생활 마감해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죠. 예, 그렇게 결정을 했죠. 예. 지금 이제 이런 작품이 나오기까지 이제 그 길로 들어서서 또 여러 스토리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예. 지금의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된 거는 언젠가요? 뭔가 그때는 어떤 탁본 기법을 통해서 인물화를 했는데 이거를 붓을 직접 이제 화선지에 대기 시작하면서 붓을 가지고 선을 그으면서 오는 어떤 그런 내 옷 같은 편안함 그리고 여기서 뭔가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당연히 여기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을 느꼈어요. 붓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긋고 또 긋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때 선 긋는 것부터 다시 하듯이 긋기 시작했죠. 근데 그 긋기라고 하는 것이 참 그게 별게 아닌 거가 아닌 걸 알았어요. 이 긋기라는 게. 행위와 그 그어진 선 속에 모든 어떤 만물의 이치라든지 자연의 어떤 기운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걸 느끼고 그걸 통해서 결국엔 이거였구나 이렇게 가야겠다. 이게 내 옷이구나. 이게 네. 나구나. 그러면서 이제 본질적인 거, 자연의 본질, 내가 그림을 그리는 어떤 의미와 본질이 뭘까.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대가들, 한국의 김금하 선생님서부터 그 기자가 김금하 선생님. 예,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나란무당, 예, 무당의 어떤 무당계의 아주 큰 어른이신데 대가들을 이제 찾아다니신. 예, 봤죠. 한국의 대가들은 공통적인 게 있더라. 그래요? 다 본질적인 거였더라. 우리가 동양의 아이의 울음소리나 서양의 아이의 울음소리는 같잖아요. 그렇죠. 울음소리는 같아. 예. 근데 인간으로 성장하면서 언어가 달라지고 네네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분화가 구분이 되는 되죠.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거를 다시 거꾸로 다시 그 순수한 세계로 가게 되면 다시 또 하나가 되는 건데. 예. 그래서 결국엔 내가 찾는 일은 인간의 어떤 그런 본성을 조금은 내려놓고 다시 그걸로 찾아가는 시원으로 찾아가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제 이게 저의 어떤 앞으로 작고로 살아가는데 어떤 그 길이 아닐까. 그래서 예. 그렇게 위로 계속 가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의 에너지이고 하나의 기니까 이 길을 지금 그리게 되신 게 그렇죠.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군요. 맞죠. 뭘 갖고 만들고 뭐 이 꾸미고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곳에 갔을 땐 다 필요 없는 건데.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제 작가로서의 목표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작가님의 이력 가운데 그 보데 갤러리라고 예. 독일의 뉘른베르크에 있는 네, 갤러리던데 맞습니다. 네. 그 먼 곳에 있는 네. 갤러리하고 인연을 꽤 오랫동안 맺어오고 계시던데. 올해 10주년입니다. 독일에서 활동한 지 10주년. 독일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예. 와, 작업실은 완전 산골에 있으신데 활동이 또 독일에서 있으시군요. 다들 저한테 독일 유학 갔다 왔냐고.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진짜요? 갔다 오긴 하셨어요? 그치, 갔다 오긴 갤러리 했죠. 때문에 여러 번 왔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의 이 작업을 하면서 네. 이 작업이 과연 한국 사회에서 이게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한국의 미술은 이미 서구의 미술이 너무도 많이 이렇게 자리 잡은 상태였고 저는 이제 한국화라는 미술 또 수묵을 베이스로 하는 이런 작품들이 네. 한국 미술계에서 그렇게 환영 인기 그렇죠. 인기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그런 어떤 다양한 미술에 관대한 독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무조건 비행기 표를 끊고 네. 독일을 갔어요. 무조건 돌아다니고 함부르크 기차역에 숙소를 얻어놓고 네. 그냥 막 갤러리고 뭐고 다닌 거예요. 아. 그러다가 이제 그 김치 식당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네.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근데 그 사장님 그 형님을 좀 내가 자꾸 가고 막 네. 이렇게 하니까 저를 좀 예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형님한테 이렇게 좀 정보도 얻고 네. 유학생들도 소개받고 뭐 하면서 또 그분 도움으로 많은 경험을 했죠. 그리고 함부르크는 독일에서도 뭐 베를린이나 뭐 켈른도 대단하지만 함부르크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 리터가 또 함부르크에서 작업실이 있었고 그때 그 갤러리들이 정말 저는 되게 저한테 감동을 줬죠. 소위 A급이라는 우리 갤러리, 메이저급 갤러리들이. 그래요? 갤러리가 이렇게 늘 개방돼 있지 않아요. 그 초인종을 누르고 나 작품 보러 왔다고 해야 그래요, 열어줘서 그걸 보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 리히터 작품의 200호가 몇 점이 탁 이게 딱 걸려 있는데 세계 1위의 지금 걸- 작가죠. 군더더기가 없어요. 와. 그냥 탁탁 걸려 있는데 이야. 너무 그게 와 충격적이셨겠다. 예, 충격적이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이런 작가가 되고 싶다. 그리고 매일 거기 제가 갈 때 돌아다녔는데 왜 한국 작가는 한 번도 거기서 전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다 일본 작가, 중국 작가들은 간간히 전시하는 걸 아시아 봤는데 작가들이 있는데. 네, 중에서도 내가 한국 작가로서 한번 해봐야겠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유학생들한테 정보를 얻어서 독일의 갤러리들 리스트를 좀 받았어요. 그 후로 매일 메일도 쓰고 찾아가기도 하고 하여튼 뭐 수백 군데를 제가 다녔죠. 작가님 잘하셨어요. 네. 그거를 한 6, 7년을 그렇게 하다가 6, 7년이나?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인사동에서 리강 미술관 이후에 전시를 했을 때 그 보데 갤러리 대표가 직접 왔어요. 갤러리로. 그 인사동에 와가지고 인터뷰하고 하면서 나랑 일하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일단 하기로 한 거죠. 그 보데 갤러리를 통해서 이제 독일의 컬렉터를 만나셨고 네. 독일의 미술 문화를 만나셨을 텐데 작가님의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이 기에 대한 이야기, 예.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것일 수 너무 있거든요. 이게 진행을 너무 잘하시는데 중요한 그래요? 지점을 저한테 질문해 그래요? 주신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처음에 독일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볼 때 그냥 아시아에서 온 뭐 표현주의 작가 뭐 그런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그거랑은 좀 네. 다른 부분이 있는데 행위적이거나 어떤 시각적인 것보다 어떤 시원적이거나 기원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문화 중에 좀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오픈 때마다 충분히 설명을 해줬고, 그러니까 너네 그림을 보는 안경이 따로 있고 네. 아시아 미술, 특히 한국화를 보는 안경이 따로 있는데 니네가 보는 안경을 갖고 우리 미술을 보면 잘 보이지도 않지만 왜곡될 수 된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림을 보기 위해선 우리 그림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늘 얘기를 했고, 그래서 첫 개인전 때 제가 보대 대표한테 너무 고마웠던 게 오픈 전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오픈날 논문 한 권을 가져와요. 근데 그 논문 한 권 정도를 2시간 동안 그거를 설명하는데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오픈날. 논문이 어떤 논문이었는데요? 발표하는 논문이 아니라 논문 정도를 써갖고 왔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네, 직접. 써오셨다고요? 인터뷰를 하고서? 예. 그리고 작가님의 작품을 설명하고 예, 작가님에 제 대한 작품을 이야기를 독일에 설명하기 위해서. 독일답다. 너무 근데 멋있다. 사실은 제가 그때 놀랬고, 근데 그거를 끝까지 듣고 있는 분들한테도 사실은 놀랬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역시 내가 독일로 오길 잘했다. 오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네. 우연히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독일에는 우리의 신목 문화처럼 네. 그 나무에는 어떤 그런 신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게 독일의 어떤 목조각이 발전한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도 신목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황 예. 그래서 나무 그런 어떤 부분도 어쩌면 좀 이해하는데. 나랑 흡수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네, 작가님 그러면 이제 한국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 작가님에게 어떤 한국화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데 예. 작가님은 이제 한국화를 전공하시고 그 맥을 이어오면서도 네. 뭔가 다른 작업을 하고 계신 네, 거니까 네. 어떤 점을 잊고 있는 거고 어떤 점을 좀 확장하거나 달리 가고 있는지. 실천적인 거고 제 작품에 이제 반성적 사유가 있어요. 네. 너무도 빠른 어떤 현대 사회로 오면서 뭔가 그 이면의 것들, 인간성 상실이라든지 또는 전난화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인간 중심의 세상에서는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저는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이상 뭔가 이렇게 물질화에 얽매이지 말고 자연의 시각에서 다시 돌아가자. 네. 이제는 저는 이제 치유의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보는 다시 거예요. 마음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시대로 가려면 치유해야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다시 우리가 자연을 통한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한국화라고 하는 어떤 그 자긍심이라고 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아까 작품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박물관이라든지 막 다녔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도자기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미감에 대해서 많이 느꼈어요. 이제 우리의 조각이라고 하면 뭐 대부분 우리의 조각은 죽음이랑 연관이 돼 있는데 망부석이라든지 또 꼭두각시라든지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의 그 석인들 조각들 보면 참 못 만들었잖아요. 우습기도 하고 참. 네. 근데 그것의 어떤 매력과 아름다움에 제가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 그 고유섭 선생님이 얘기한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 미술을 정말 그거보다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허술함한 것 같지만 절대 그건 허술함의 미학이 아니다. 그것이 자연과 닮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것이 어찌 보면 실천이었고 과하지 않은 그게 어떤 그 최고의 미감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전시 감독을 한 번 했었어요. 그러셨더라고요. 한국화에 관련된 경계. 예. 그런 것들을 한번 보이고 싶었어요. 근데 제 그림 갖고 하지 못한 얘기들을 곽군 선생님이나 이강우 선생님 우리 목소리를 내보자 해서 제가 그때 그런 기획을 좀 했었고 그런 어떤 확신성을 갖고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고 예. 뭐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무엇이든 예술로 승화가 되고 이 네. 예술도 굉장히 이렇게 작가님처럼 하다 보면 이게 약간 도의 경지와 만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 지금 노장 사상에서 하는 이야기와 네. 작가님의 이야기가 뭔가 일맥상통하는 느낌들이 들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실천이니까요. 우리가 뭐 아무리 말로 하면 뭐 하겠어요. 아니 그래서 작가님이 자연을 그리는데 실천하려고 산속에 그렇죠. 들어가서 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도시에 살면서 네. 자연을 논하고 자연을 그리고 표현했다고 하면 그 진실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 속에 들어가서 늘 함께하고 네. 농사짓기 하고 늘 그렇게 살아도 자연을 알지 못하는데 네. 진실하고 싶었어요. 자연에 대해서. 근데 작가님한테 놀라운 거는 자연 속에 작업실 짓고 거기서 그림만 그려도 자연 속에서 뭐 작업한다 하실 수 있는데 작품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약초를 네. 캐고 뭐 이러신다면서요. 근데 그 과정은 제 작업에 너무도 중요한 어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림만 그려서 뭔가 작품이 나온다기보다 그런 농사짓기, 흙을 만지는 일이잖아요. 제가 이제 흙을 가지고 작품에 쓰고 있고 또 그 흙의 기운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네. 그런 거를 몸으로 뭔가 실천을 통해서 좀 더
몸으로 익히려고 하는 네. 과정. 그러니까 네. 물화일체의 과정은 관조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실천했을 때 오는 거지 말로 하고 시각으로 봤을 때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은 작품의 주제가 기고 어떤 그런 기를 몸으로 느끼고 그 몸을 도구 삼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려내는 네. 그런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네. 단색화 작가님들이 수련 삼아서 네, 이렇게 붓질하는 네. 거에 그런 행동이 작가님한테는 흙을 만지는 네, 맞습니다. 그런 근데 걸로 이제 기를 이렇게 네. 충만하게 하시는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고요. 그 작가님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전시 제목이 무시광겁의 묘유. 예. 지금 찾아봤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근데 무시광겁은 진리의 시간이 있군요. 네, 시작과 끝이 없는 네, 진리의 네. 시간이 무시광겁인데 네, 맞습니다. 그 묘유라는 예.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세계, 그러니까 시작도 끝을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세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 범주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무시광겁의 묘유는 어떻게 네. 보면은 자연에 네. 대한 네. 이야기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네. 작가님하고는 사실 이 오유경 TV에서 꽤 긴 시간을 하는 편이에요. 다른 유튜브가 그래요? 이렇게 길게는 네. 하는 유튜브가 별로 없는데 길게 하는데 이 시간도 정말 짧게 느껴지고 아마 네. 이야기 다 못하셨을 텐데 네. 그래도 이 전시를 이해하고 우종택이라는 작가를 이해하는데 작은 시작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 더 좋은 네. 활동 많이 해주시고요. 그 산나물 먹으러 한번 꼭, 예. 꼭 초대해 주세요. 네, 하여튼 뭐 저도 네. 뭐 이번 전시와 네. 오유경 TV를 통해서 네. 제 작품에 대한 뭐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네. 좋은 시간이었던 네. 것 같고요. 네. 언제 한번 네. 오시면 네. 산나물 반찬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